자, 우리가 개강 1에 설치해왔던 게 뭐였냐면은, 일단은 VS 코드와 수많은 그 익스텐션들이 있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 JDK 설치하고 환경 변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메이븐과 환경 변수가 있었고, 그래들과 환경 변수가 있었죠. 그래들 스펠링이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네 지금. 근데 메이븐은 이제 안 까셔도 돼요. 메이븐은 더 이상 안 쓸 거야. 메이븐하고 그래들은 그냥 똑같은 역할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오늘 톰캣이래. MySQL 설치 과정이 있었고요. 앞으로 해야 될 게 이제 웹 환경. 요 전에 자바스크립트 하느라고 이것도 깔았었죠. 노드.js. 그 자바 웹 환경을 위해서 그 뭐 이것저것 세팅해야 되는 것들이 이것들 하고 나면 MySQL 설치는 그냥 보통이구나라고 느끼게 될 거예요. 그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리액트를 하기 위해서 뭐 얀이라고 하는 애를 또 설치를 해야 돼요. 얀은 비교적 설치 쉬워.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이제 웹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누군가 나한테 깨끗하게 포맷된 빈 컴퓨터를 갖다 줬을 때 1번부터 7번까지 쭉 하고 그냥 쭉 설치를 해야 돼. 그래야 업무 시작이 가능해요. 근데 설치라고 하는 거는 한번 깔고 나면은 다시 연습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연습하려면 깔고 포맷하고 깔고 포맷하고 깔고 포맷하고 깔고 포맷하고 이걸 수도 없이 반복을 해야 돼.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하던 게 윈도우 2000은 2000번은 포맷해봐야 감을 잡는다고 해서 윈도우 2000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저도 윈도우 쓸 때는 포맷 진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요 설치 과정들이 지금 봐서 알잖아. 정리된 PPT 줘도 어려워. 그거 스크린샷을 내가 하나하나 다 찍어줬는데도 그거 봐도 어려워. 왜냐면 본인이 직접 만든 게 아니거든. 그래서 자기만의 설치 매뉴얼을 만들어 놔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저께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 블로그 잠깐 보여드렸었잖아요. 그거 보여주고 나서 나도 한동안 정리 안 하고 있던 게 있어서 저는 글 올릴 때 보통 순서대로 올리게 하려고 이게 작성 날짜대로 정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날짜를 일부러 막 조작을 해요. 옛날에 쓴 것처럼. 그래서 어저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을 때는 요거만 있었는데 어제 밤에 이거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정리를 해놨어. 나도 매개 JDK 자바 JDK 까는 방법이랑 노드.js 까는 방법이랑 파이썬 세팅하는 방법 정리를 해놨다고요. 나도 아무 자료도 없는 데서 다시 하라고 하면 나도 잘 안 되니까. 자기만의 정리한 내용을 보고서 자기가 정리한 자료 보는 건 괜찮아. 그거 보면서 이제 이 과정을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게끔 여러 번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이 윈도우에서 개발을 하니까 이거를 윈도우에서 세팅을 하잖아요. 그치? 그리고 윈도우에서 개발을 했어. 개발 끝나고 나면 이걸 이제 상용 시스템에다가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배포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집에 있는 주방에서 열심히 음식을 만드는 걸 연습을 했어.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실제 매장에서 그 음식을 만들어서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집에 있는 주방하고 매장 주방 환경이 달라. 그러면은 그 매장 주방 환경에 따라서 뭔가 절차가 좀 바뀔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실제 배포를 하려면 이제 이 과정을 리눅스에서 설치하는 과정을 다 연습을 해야 돼.
자, 근데 리눅스는 아까 여러 번 얘기했지만 바탕 화면이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죄다 명령어입니다. 나는 그거 한 큐에 끝내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돈을 들여서 맥을 사는 거야. 그럼 맥에서의 경험과 리눅스에서의 경험은 거의 한 90%가 일치해요. 그러한 조건, 그러니까 실제 개발 환경과 상용 환경을 보통 운영 환경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개발 서버, 운영 서버 뭐 이렇게 불러요. 개발 환경과 운영 서버의 경험을 내가 똑같이 맞추겠다라는 취지로 맥을 샀다라고 하면은 100% 인정. 근데 그 말을 못하면은 맥은 그냥 이뻐서 산 거야. 그 이상의 이유가 없어. 사실 지금 주말반에 그런 친구가 하나 있어요. 뭐 하나 하라 그러면 터미널도 못 켜갖고 해서 끙끙대갖고 여기서처럼 안 알려줘. 왜냐면 거기는 하루 수업시간 4시간밖에 안 되거든. 우리처럼 6개월인데 일주일에 2번 하루 4시간씩이야. 그 시간에 우리 진도 다 똑같이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뭔가 질문을 하면 약간 제가 왜냐면 한번 말했던 거니까 사실 나도 사람이니까 언성이 조금 높아지는 건 나도 인정을 해. 근데 최대한 여러분들이 스스로 따라올 수 있게끔 제가 역으로 물어봐요, 계속. 어디까지 했어요? 여기서 뭐나 이런 식으로 역으로 물어봐서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 있게끔 계속 이렇게 뒤에서 툭툭툭 밀어주거든? 근데 주말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하면은 뭐 여기서도 이거 설명해도 답이 안 나오겠다 싶은 경우가 아닌 이상은 주말반은 그냥 무조건 그래, 질문은. 내가 앉아서 무조건 해줘버려. 그러면 딱 해결됐어요 하고 일어나면 감사하대. 근데 그 경우에는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고쳤는지도 몰라. 내가 앞에서 후룩 해버리니까. 그나마 여기선 원인이 안 돼서 내가 해주더라도 뭐가 잘못돼서 그랬을 거야 라고 언지를 해주는데 주말반은 그런 거 1도 없어요. 왜냐면 알려줄 시간도 없고 솔직히 알려주기 좀 귀찮거든. 지금 내가 여러분들을 계속 이렇게 등 떠미는 것처럼 느끼겠는데 그게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많아서 그래. 관심이 많아서 그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물론 감정적으로 조금 서운하다라고 느끼는 거는 이 자리를 빌어서 공식으로 사과할게요. 나도 인간이니까 때때로 좀 짜증 나긴 해. 근데 큰 베이스는 그래도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따라오길 바라서 그래요. 왜 그거 있잖아. 고등학교 때 막 수업 시간에 막 엎드려 자도 선생님들이 안 깨우는 애들 있잖아. 그거 그냥 포기한 거잖아요. 그런 거야. 오히려 나도 가르치는 걸 해보니까 알겠어. 어떻게든 멱살 잡고 끌고 가려는 게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야. 멱살 잡는다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관심을 놓지 않는 거예요. 손 모양이 좀. 자, 어쨌건 이 얘기의 결론은 설치 과정, 진짜 프로그램은 설치가 반이에요. 이거 다 한 다음에 헬로월드 찍어야 돼. 그러니까 헬로월드가 반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그러니까 이제 설치 과정을 좀 여러 번 연습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안 할 거지? 한 번 정도는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스프링이 들어가기 전에 웬만하면. 근데 아마 다다음 주쯤에는 우리 스프링 하고 있을 거예요. 데이터베이스가 그렇게 오래 진행을 안 해요. 자, 서버 클라이언트라는 얘기는 어제도 한번 했었어요. 접속을 당하는 애가 서버, 접속을 하는 주체가 클라이언트. 그래서 보통 이제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하면은 웹사이트가 돌아가는 환경이 서버고요.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프로그램, 웹 브라우저들이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죠. 서버 클라이언트는 이런 관계예요. 접속을 하는 애와 접속을 당하는 애. 근데 이게 우리가 많이 접하는 게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주로 외부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서버 클라이언트가 가장 많이 구현되어 있는 게 스마트폰 앱들이야.
스마트폰 앱은 키기만 하면 어딘가 접속을 해서 내용을 받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스마트폰 앱들은 하나의 클라이언트예요. 자,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MySQL이라고 설치를 하긴 했지만 명령어를 입력하기 전까지는 뭐 설치가 됐다고 했는데 뭐가 실체가 없었죠. MySQL은요, 모든 DBMS가 마찬가지야. 프로그램 화면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접속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접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DBMS는 데이터베이스 서버고요. MySQL에 접속할 수 있는 전용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들이 있어요. 웹사이트도 엣지 있고 크롬 있고 파이어폭스 있고 브라우저 종류가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MySQL에 접속할 수 있는 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들도 종류가 많아요. 앞에 있는 거는 MySQL 워크벤치라 그래서 MySQL 사이트에서 배포하는 무료 프로그램이에요. 무료다 보니까 한참 쓰다 보면 종종 뻗어요. 뒤에 거는 이제 제가 집에서 개인적으로 쓰는 프로그램인데 나비캣이라고 하는 유료 프로그램이에요. 가격이 조금 부담이 돼요. 개인적으로 좀 이뻐서 한 반은 들어가지만. 그럼 우리는 MySQL에 접속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뭘 쓰느냐? 그 MySQL 설치를 하면은 mysql.exe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MySQL 서버는 프로그램 이름이 mysql.d.exe야. 아까 작업 관리자를 봤었죠? 이제 정상적으로 설치가 다 됐으면 내가 명령 프롬프트를 아무것도 안 띄워놔도 여기 작업 관리자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안에 여기 띄워놨구나 하나. 자,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안에 MySQL-D라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 화면상에 전면에 드러나지 않고 뒤에서 나 모르게 실행되는 애들이에요. 그 윈도우에서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라고 부르는데 유닉스 계열에서는 데몬이라고 불렀어요, 그걸. 그래서 유닉스 계열의 이름을 그대로 계승해서 MySQL 데몬이라는 뜻이에요. 앞에 D자 붙은 게. 그래서 보통 실행 파일 이름 뒤에 D가 붙어 있으면 얘는 백그라운드용이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왜 두 개가 떠 있느냐? 어디에선가 접속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얘가 뻗으면 여러분들 막 게임할 때 게임 서버 뻗으면 유저 수십만 명 게임 못할 거 아니에요. 그걸 대비해서 보조가 하는데 같이 돌아. 얘네가 서로를 모니터링하면서 한쪽이 뻗으면 이쪽이 얘를 깨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이 돌아요. 자, MySQL D.exe가 서버 역할을 하는 애고 여기에 접속할 수 있는 기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그냥 MySQL.exe입니다. 얘가 이제 기본 MySQL 클라이언트인데 특별한 GUI가 없어요. 화면이 없는 애기 때문에 명령 프롬프트 명령어로만 실행을 해야 돼요. 확실히 이게 더 좋아, 오른쪽에 있는 쟤네가 더 좋아 보이죠? 클릭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되는 거는 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명령어들이에요. 왜냐면 그 SQL이 나중에 자바 코드에다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처음부터 이걸 제시해 봤더니 SQL 공부할 생각은 안 나고 이 툴 공부를만 하더라고. 왜냐면 이거 클릭하면 SQL이 자동으로 세팅이 되거든. 근데 그렇게 하면 자바 가서는 아무것도 못해. 왜냐면 자바에서는 그거 문자열 변수에다 다 넣어야 되거든. 쌍따옴표 치고서 내가 다 쳐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야, 거기서. 그래서 SQL에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수업은 일단 기본적으로 얘로 진행을 할 거고요. 아까 앞에 봤었던 GUI 프로그램은 SQL 명령어 다 공부 끝났다 싶으면은 요 프로그램 사용법만 따로 한 단원을 PPT로 만들어 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명령 프롬프트에서 MySQL -u 루트 -p 했던 거 있죠? 이게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는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MySQL이 아니라 MySQL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는 명령어예요. 자, 엑셀은 다들 써보셨죠?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아까 말했다시피 실체가 없어요. 그냥 명령어 내리면은 아까 봤었던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의 표 형태로 나올 뿐이야. 표 형태로 나올 뿐이에요. 아, 참. 승현님 혹시 여기 오늘 물음표 떴어요? 아까 이거 테스트 했을 때. 한글 잘 떴어요? 아, 그럼 나중에 스프링에서 하면은 어제처럼 물음표 안 뜰 거야, 그럼 이제. 자, 엑셀 해보셨죠? 자, 어떤 학교 자료를 정리하겠다. 라고 가정을 해서 이렇게 엑셀 프로그램을 하나 깔아요. 그러면 그걸로 엑셀 파일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죠. 이제부터 이 엑셀을 우리가 설치한 DBMS, 즉 MySQL로 생각을 하세요. 자, 엑셀은 엑셀 파일 형식을 관리하기 위한 MS 오피스에 속해 있는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엑셀을 깔고 나면 이런 파일들 내가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DBMS를 깔고 나면은 그 안에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어. MS 오피스가 MySQL이고 엑셀 파일이 MySQL에 의해 관리되는 데이터베이스랑 1대1로 매칭을 시키세요. 개념이 똑같아. 자, 그러면은 MySQL 안에서 현재 내 시스템 안에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show databases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현재 내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베이스 목록이 쭈루룩 하고 떠요. 자, 여기서 인포메이션 스키마, MySQL 퍼포먼스 스키마는 시스템 설정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우리는 건드릴 일 없고요. 얘는 그냥 내가 테스트용으로 만든 거야. 여러분들은 없을 거예요. 있을 수도 있어. 그 다음에 MySQL, 이게 우리 실습용 데이터베이스예요. 저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엑셀 문서를 이렇게 여러 개 만들었어요. 그럼 이 중에 내가 뭔가 하나를 편집하고 싶다. 그러면 더블 클릭해서 열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전 페이지로 갈게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목록 중에 내가 사용하고 싶은 뭔가 하나를 더블 클릭을 해서 열어야 돼. 거기에 준하는 명령어가 use예요. use 한 칸 띄고 데이터베이스 이름 하면은 엑셀 파일 더블 클릭해서 여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명령 프롬프트를 껐다가 다시 MySQL에 접속하면은 항상 이 use 명령어부터 내려야 돼. 엑셀 파일을 열지도 않았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편집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항상 use 명령어로 내가 쓰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지정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엑셀 파일 하나 열면은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정리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엑셀 파일 안에는 대체로 엑셀은 표 형태로 자료를 정리하죠. 여러 개의 표가 있다면 밑에 이렇게 탭으로, 이거 엑셀에서 시트라고 불러요. 이걸 누르면은 각각 다른 페이지가 나오면서 다른 표가 나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아까 use 명령어를 사용해서 그 데이터베이스 하나를 이제 선택을 했죠. 그럼 그 안에 이렇게 표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이 돼 있어요. 그게 여러 개의 표가 있다고. 엑셀은 딱 열면은 GUI니까 무슨 페이지인지 다 보이잖아요. 근데 터미널은 그거 없지. 그래서 show tables라고 명령을 내리면은 아까 use MySQL 했죠. 그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어떤 표들이 들어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tables in MySQL이라고 되어 있는 저 항목이 그 엑셀 페이지 하나하나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저거 하나하나가 다 각각의 표야. 다 들어있어. 자, 뭐 다시 설명할 필요 없겠죠? 얘네들이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는 이미 여러 번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HTML부터 계속 달려오고 있었던 그 과목들이요. 이제 서서히 실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끝까지 다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얘기하고 있던 거야, 우리는.
모든 과목이. 자, 여기는 학과, 학생, 교수 세 개의 테이블을 갖고 하는데요. 왜냐면은 전공하신 분들 데이터베이스 학교에서 배운다라고 하면은 맨날 요거만 배워. 학과, 그 다음에 학생 이렇게 해놓고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맨날 이렇게 이상한 이렇게 배워요. 이렇게 배워. 그래서 학교에서 전공생들 데이터베이스 배웠대. 뭐 배웠어? 뭐 몰라요. 이상한 그림만 그리다 왔어요. 그래. 그래서 보통 대학에서 데이터베이스 개념 설명할 때 학과, 학생, 교수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개념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아, 그게 내가 학교 졸업하면서 한이 쌓인 거야. 그래서 걔네들을 실체화 시킨 거예요. 자, 다시 표로 들어옵시다. 엑셀의 표는 행과 열로 구별되죠? 당연히 표니까 행하고 열로 구별되잖아.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있을 때 학과 하나의 정보는 한 줄이죠. 이 한 줄이 한 학과의 정보잖아요. 각각의 열은 그냥 그 항목이지, 필드죠. 자, use my school 명령을 내려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겠다라고 지정을 한 이후에 select 별표 from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 실제로 괄호 쓰는 거 아니에요. 괄호는 실제로 쓰는 건 아니야. 이렇게 날리면은 그 테이블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선택해 옵니다. 쫙 보여주는 거야. 아까 X랑 똑같이 생겼죠? 그러면 얘도 행과 열로 구별되어 있어요. 자, 외우세요. 데이터베이스는 행을 레코드라고 부르고요. 열을 컬럼 내지는 필드라고 부릅니다. 지금 당장은 레코드랑 컬럼 내지는 필드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전공하신 분들은 이거 용어를 좀 다르게 배웠을 거예요. 왜냐면은 데이터베이스가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이렇게 실기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실제로 실무에서는 그 두 가지를 다 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거를 논리적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고 실제 DBMS에 맞춰서 실기로 접근하는 거를 물리적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요. 근데 같은 대상을 이야기할 때 용어가 논리 데이터베이스냐 물리 데이터베이스냐에 따라서 용어가 바뀌어.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는 레코드라고 부르는데 이게 논리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뭐라고 하더라? 좀 전에 생각했는데 까먹었다. 튜플. 아마 튜플이라고 부를 거야. 그 다음에 컬럼을 어트리뷰트인가? 그렇게 부를 거야, 아마. 용어가 좀 헷갈리네.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근데 자격증 시험은 거의 다 논리 DB에서 나와요. 그래서 용어 외우느라고 좀 빡쳐. 우리는 일단 자격증을 목표로 한 건 아니니까 이제 실기 위주로 들어갈 거예요. 레코드하고 컬럼. 자, DESC. 디스크립션을 줄임말이에요. 디스크립션이 설명하다잖아. 디스크립션에 대해서 테이블 이름을 지정하면요. 그 테이블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구조를 보여줘요. 그럼 필드가 컬럼 이름, 그 다음에 타입은 그 컬럼의 데이터 타입이에요. 자, 널, 키, 디폴트, 엑스트라는 지금 우리가 아직 알 단계가 아니니까 얘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인트는 말 안 해도 알겠죠? 인트 같은 경우는 괄호 안에 있는 저 숫자는 무시해도 돼요. 근데 다차, 베리에이블 캐릭터라고 해서요. 자바의 스트링에 대응돼요. 자바의 스트링에 대응돼요. 그러면은 다차 같은 경우에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뭐냐? 최대 입력 가능한 굴자수예요.
사용자가 웹페이지에서 입력한 내용이 최종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돼야 돼. 근데 학과 이름을 입력하라고 그랬더니 20글자를 입력했어. 그러면은 그게 여기 저장되는 순간 데이터베이스는 에러 메시지를 내보내면서 저장을 거부합니다. 왜냐면 허가된 글자 수를 초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HTML에서 입력받을 때부터 정규 표현시켜서 글자 수라든지 유형 같은 거 철저하게 검사하는 거야. 왜냐면 DB 구조에 맞춰야 되거든. DB 구조에 안 맞추면은 시스템에서 에러가 나고 그 에러는 순간적으로 웹 프로그래머 코드를 외부로 노출시키고요.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보안상 허점이 생기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가 다 털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HTML에서 정규 표현식 검사하는 거야. 요약하면 보안 때문에 하는 거야. 사용자 골탕 먹으려는 게 아니라. 임의로 지정할 수 있어요. 자, 인트 정수 바차 가변 길이 문자열. 그 다음에 몇 가지 추가적으로 나중에 다 디테일하게 다른 것들을 소개하겠지만 당장 기억해야 될 거. 데이트 타임, 날짜 형식. 날짜형 자료형이 따로 존재하고요. 차는 고정 길이 문자열. 바차는 16이라고 지정하면 일단 16개 글자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을 가져요. 근데 실제 저장이 10글자밖에 안 됐어. 그러면 지가 다이어트를 해서 메모리 공간을 줄여요. 근데 차는 만약에 차 괄호하고 10이라고 넣었다. 그럼 무조건 10글자 메모리 공간을 가져요. 근데 5글자밖에 입력이 안 됐다. 그럼 나머지를 빈칸으로 계속 가져가요. 그래서 차 같은 경우는 입력할 글자 수가 딱 고정되어 있는 경우. 대표적인 게 우편번호. 우편번호 5글자죠. 그 다음에 지금은 수집이 금지되어 있긴 하지만 주민번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메일링 리스트 가입, 안내 문자 받기, 이렇게 yes or no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Y랑 N으로 해갖고 차 한 글자짜리로 저장을 해요, 저는. 이거 가끔 인트로 저장하는 사람도 있거든? 인트로 해갖고 0하고 1로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인트로는 무조건 4바이트야. 차는 한 글자만 1바이트야. 그러니까 저장 공간이 이게 훨씬 절약이 많이 돼요. 데이터베이스 저장 공간은 최대한 아껴야 돼요. 왜냐면은 시스템 속도를 결정하는 게 대부분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잘못돼서 그래. 프로그램 알고리즘 잘못 짠 거는 시스템 속도에 영향 진짜 개미 눈꼽만큼도 없어.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잘못되면 시스템이 느려져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내가 진짜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구조 잘못 잡아서 데이터 조회하는데 결과 나올 때까지 12시간이 넘게 걸린 적이 있어. 그러니까 12시간 동안 그 결과 나올 때까지 모든 접속이 다 렉이 걸린 거예요. 실제 운영하는 상용 사이트였는데 욕 바가지로 먹었지 그때. 그게 한 7, 8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구조 잘 짜는 거는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원래 보통은 신입들한테 잘 안 맡겨요. 자, 오늘부터는 PPT 뒷부분에 각 단원별로 정리하기 위한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구조 쉬우니까 해보시면 요거는 여기서 바로 얘기해도 돼요. 학생 테이블과 교수 테이블의 구조를 확인하시오. 구조 확인하는 명령어 DESC라고 그랬죠. 그럼 DESC 스튜던트, DESC 프로페서라고 하면 된다고. 그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구조가 딱딱 나오겠지. 문제는 우리는 이거 제이슨에서 많이 봤어. 제이슨과 차이가 있다면 교수 번호, 학생 번호, 학과 번호, 제이슨 서버는 다 아이디라고 했어요. 그거는 제이슨 서버 규격이 어쩔 수 없었어. 여기서는 각각 상황에 맞는 이름을 달아줬어. 요거 말고는 다 똑같아요. 그러면 각각의 필드가 뭘 뜻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지금은 이제 많이 봤으니까 대충 감으로 알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진행이 되면 모든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우리 뭐 만들까라고 아이디어를 정할 거 아니에요. 그걸 요구사항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럼 그 요구사항에 맞춰서 디자인팀은 화면 구상을 시작을 해요. 그럼 백엔드 팀은 뭐 하냐? 그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설계를 해요. 이런 식으로. 이걸 테이블 명세서라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조별로 프로젝트 진행하기 위해서 조 픽스 짓고 이제 천천히 제가 미션을 던져 드릴 건데 그때 이게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제출할 산출물이에요. 중요한 거는 컬럼 이름 정하고 데이터 타입 정하고 널 허용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yes면은 미필수. 널이라는 게 빈값이잖아. 그쵸? 자바에서 쓰는 널이랑 개념이 똑같아. 널을 허용 안 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 필수란 얘기야. 필수 데이터, 미필수 데이터. 키는 지금은 뭐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일련 번호 앞에다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유 식별값. 여기에서 지정한 게 보통 우리가 RESTful API 만들 때 패스 파라미터로 쓰여요. 슬래시하고서 어저께 학과 번호 지정하면은 단일 데이터 조회가 됐었죠. 근데 만약에 5번 학과가 두 개가 있으면 안 나올 거 아니야, 결과가. 각각의 데이터를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한 데이터를 프라이머리 키라고 불러요. 쉽게 말하면 일련 번호야.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값들을 내가 왜 만들었는지 용도를 적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 설명. 아무리 날림으로 주먹구구로 하는 프로젝트라 그래도 DB 설계 안 하고 들어갔다? 그 회사 그냥 사표 쓰세요. 진짜 근본도 없이 그냥 코딩만 하는 애야. 어느 프로젝트건, 어느 소프트웨어건,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할 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부터 다짜고짜 키고서 코딩부터 하려고 든다. 그거는 주먹구구입니다. 개발이 아닙니다. 덕지덕지 코드만 갖다 붙이는 거예요. 프로그래밍도 엄연한 공정이에요. 설계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계를 먼저 해야 돼. 내가 어떤 간단한 예제를 만들고 싶다 그래도 이 예제가 어떤 순서로 작동할지 흐름을 먼저 메모장에 노트에 끄적거리기라도 하고 들어가야 돼. 작동 방식을 염두하지 않고 다짜고짜 코딩부터 한다? 그거는 본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주먹구구예요. 절대 프로그래밍이 아니야. 흐름을 먼저 염두해 두고 거기에 맞춰 코딩해야 돼. 간단한 예제도 그럴지언정 커다란 시스템은 설계 절차가 좀 더 많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베이스 설계예요. 이거 말고 이제 그림으로 그리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수업 후반부에 소개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학생 테이블과 교수 테이블들 이렇게 쭉쭉쭉 그 용도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전 여기까지 할게요.